오늘은 북한 이탈 주민 김금영님을 모시고 북한 내부의 현실과 남북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영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오늘 구구절이라고 해서 네. 그 굉장한 기념일이라고 하는데 어떤 날인가요, 오늘은? 1948년이죠. 48년 9월 9일에 북한은 그들의 어떤 나라라고 주장을 하는, 우리 헌법에는 불법적인 단체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창건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창건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북한이라는 나라가 생겨난 날이 1998년 9월 9일이고요. 그래서 해마다 9월 9일이 되면 북한은 그 건국절로서 이제 뭐랄까요? 기념을 하죠. 네, 상당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10월 10일이 이제 딱 한 달 뒤면 10월 10일이잖아요. 10월 10일이 조선노동당 창건일이죠. 그래서 구구절, 그리고 쌍십절 이렇게 이제 두 명절은 북한에서 그 건국사에서 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구구절이나 그 10월 노동당 창건 기념일 이럴 때 뭔가 북한 주민들한테 선물 준다거나 뭐 배급이 특식이 제공되거나 그런 게 있나요? 원래 과거에는 있었는데요. 김일성 시대 때는 그런 게 있었는데 김정일 시대 때부터 사실 북한이 그 국가로서의 어떤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사실 그런 건 많이 사라졌죠. 그럼 뭐 네. 특히 뭐 별건 없군요. 공휴일입니다. 공휴일. 네, 그건 하나 좋죠. 그렇군요. 네, 북한은 토요일이 그 쉬는 날이 아니거든요. 정말요? 예, 일요일만 쉬는 날이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한테는 그런 공휴일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꿀팁이네요. 네. 6일째다. 그 북한이 15차 오물풍선을 우리나라로 보냈습니다. 한 190여 개를 날렸는데요. 대북 확성기 귀순 병사 소식에 더욱 짜증이 나는 것 같아요, 김정은이. 네. 전에는 미사일을 막 쐈지 않습니까, 이럴 네. 때? 근데 이제는 왜 오물풍선을 좀 보내는 걸까요? 사실 지금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북한의 자충수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네, 이게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이제 미사일 도발 같은 경우는 네. 조금 이제 강도가 세잖아요. 그리고 오물풍선이야말로 사실상 저강도 도발이지만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북한이 판단을 한 것 같고,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주변국들까지도 의식을 했단 말이죠. 뭐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이 북한의 이런 잦은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항상 꺼내들 수는 없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저강도 도발이면서도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이제 오물풍선이라고 생각을 했고, 북한이 왜 오물풍선을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했냐면 남남 갈등을 일으키기에는 그것만 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북한이 지금 오물풍선을 보내고 있는 그 당위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그 북한 인권 활동을 하는 대북 단체들이 그 대북풍선을 보내지 않습니까? 대북풍선을 보내기 때문에 북한은 그걸 쓰레기로 간주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대응 카드로서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낸다라는 논리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벌써 15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자주 그렇게 오물풍선을 보냄으로 해가지고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해서 약간 피로감을 느끼고 이제 북한이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끔 남한 내의 어떤 그 대북 인권 단체들의 그 대북 전단을 보내는 행위에 대해서 남한 내에서 좀 갈등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보내고 있거든요. 사실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죠. 그쵸, 신경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사실 15차나 됐어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든 말든 우리 국민들은 이제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노림수에 놀아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 증명이 됐고, 오히려 오물풍선을 이제 보내면서 북한이 얻은 것은 남남 갈등이 아니라 대북 확성기 재개였거든요. 그렇죠. 네, 이 대북 확성기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심리전 수단 중에 하나인데, 과거에는 우리가 그 9.19 군사 합의 때문에 대북 그 심리전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명분이 없었어요. 보수 정부가 들었음에도 뭔가 보수 정부는 항상 북한에 대해서 강경책을 이제 취하는 그런 정치 세력 아닙니까? 하지만 강경책을 하려고 해도 뭔가 명분이 없었는데 북한이 이번에 오물풍선을 보냄으로 인해 가지고 그 명분을 제공했다라는 점에서 사실상 북한의 자충수다라는 평가가 많은 거죠. 그럼 우리 정부에서는 대북 확성기를 키고 싶었는데, 네. 그죠? 아무 뭐 이유 없이 합의를 깰 수는 없었는데. 그렇죠. 네. 어쨌든 뭐 이게 그 북한과 맺은 합의가 전임 정부가 맺은 합의라 할지라도 그게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합의는 합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깨는 것은 외교적으로도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제 깨지 못하고 있었는데 북한이 먼저 어떤 군사적인 도발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그 합의를 백지화시킬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군요. 그럼 금영님, 또 북한은 지금 홍수로 수해가 나서 예. 정말 막 많은 분들이 500 뭐
뭐 전에는 뭐 100명이야 뭐 200명 정도 이렇게 돌아가셨다면 이번에는 뭐 몇천 명 단위로 지금 한 4천 명 정도. 4,000명 예. 그쵸? 수혜가 났다고 하는데 김정은이 예. 가서 막 뭔가 위로하고 이런 쇼를 했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들어보니까 책임자들 수십 명을 총살했다고 해요. 예. 이 사람들을 왜 총살을 한 건가요? 이 총살당한 책임자급 사람들 중에는 평안북도, 즉 지금 신의주 일대, 의지군 일대가 평안북도지 않습니까? 그럼 평안북도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안전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경찰청장이죠. 도경찰청장 그리고 그 평안북도 당위원회 위원장, 우리말로 하면 도지사죠. 도지사급만 2명을 날렸고요. 그리고 이제 도경찰청장급만 여러 명을 날렸습니다. 즉 그냥 애매모호한 사람들을 날린 것이 아니라 그 각 도의 평안북도와 그리고 언론에 최근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 사실 평안북도보다 더 피해가 큰 것이 자강도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근데 자강도와 평안북도에서 굉장히 책임적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최고위급 관리들을 모두 숙청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피해 상황이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피해 상황이 그렇게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복구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지역 내 민심 이반이 심각한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최종적인 책임의 어떤 그 소재가 본인한테로 오는 걸 막기 위해서 그 가운데에 있는 간부들을 숙청했다고 봐야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근데 이게 또 우리 대한민국의 시각으로 볼 때는 예. 책임자 뭐 도지사라는 분들이 사실 수해를 막는 직접적인 책임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물론 예방을 해야겠지만 북한은 사실 돈이 없어가지고 뭐 재방사할 돈이 없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사실 잘못이 없는 거잖아요. 냉정하게 보면. 그러니까 정확히 지적을 하신 게 김정은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지시 사항에 그 지시 사항에 대해서 북한 엘리트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불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다라는 겁니다. 즉 현장의 상황을 전혀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절대로 뭔가 이행할 수 없는 과제를 내줍니다. 즉 김정은의 머릿속은 꽃밭이에요. 그러니까 뭐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다고 하죠. 이번에도 수해가 나기 직전에 본인이 여러 차례 걸쳐서 그 수해가 날 수 있으니 예방 대책을 취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안 지켰냐라고 이제 책임을 물었다라고 하는데 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비가 오면 수해가 날 수 있으니 그 예방 대책을 세우세요라고 명령을 내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이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예산이 배당이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뭐 다문 말씀하신 것처럼 제방뚝이라도 쌓기 위해서는 뭐 시멘트라도 보내주고 그런 얘기를 하든가. 근데 그게 아니라 전혀 어떤 예산도 배당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 내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해결해라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엄청나게 강력한 중앙 집권 시스템인데 도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오로지 책임은 다 그들이 떠안아야 되는 그런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많은 특히나 북한의 엘리트들이 그런 구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상 지금 처형된 그 20명이 넘는 사람들은 아무런 권한도 없이 그리고 아무런 어떤 국가로부터 배정받은 뭐 예산이라든가 뭐 이런 물자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오로지 책임만 떠안고 사라진 거죠. 네, 상당히 비합리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최근에 보면은 북한의 막 외교 관부들 정말 고위급 분들이 막 줄지어서 탈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이런 엘리트 분들은 이런 김정은의 비현실적인 요구에 어떻게 보면 진절머리가 난다. 좀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정일 시대에 한국으로 온 북한의 최고위급 엘리트, 우리가 이제 국정원에서 최고위급 엘리트라고 분류를 짓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공개를 할 수 없지만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김정일 시대 때는 약 50명에서 60명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김정일 시대에 탈북한 사람들이죠. 네. 하지만 오직 김정은 시대에 탈북한 사람들, 그러니까 김정은 시대에 넘어온 그 수많은 탈북자 중에 가장 고위급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약 156명 정도입니다. 거의 한 3배가 늘어난 거네. 2.5배 정도입니다. 2.5배. 네. 그러면 사실 그 결과가 그 통계가 말해주는 것은 김정일 시대 때는 그래도 엘리트가 체제를 위반하고 또 체제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에 김정은 시대 때는 무려 2.5배나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엘리트가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고 있는 그 기초적인 배경에는 결국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이 지금 내리고 있는 지시사항이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그리고 본인이 내린 그 비현실적인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그 차례지는 여러 가지 처벌이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지나치게 억압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그 선을 훨씬 넘어버린다는 거죠. 처벌도 사실 어느 정도의 합리성이 보장이 돼야 사람들은 그 체제에 순응을 합니다. 하지만 그 처벌의 수위가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비해서 10배, 20배로 된다면은 당연히 반발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한 엘리트가 느끼고 있는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은 더 이상 이런 폭력적인 그런 체제 하에서는 살기가 어렵다. 즉 본인이 잘하든 못하든지 간에 언젠가는 처벌당할 것이다라는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북한의 엘리트가 체제를 등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고위층들은 이렇게 좀 민심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 요번에 수해가 난 이후로 김정은이 굉장히 이례적인 전에 없었던 행보를 보이면서 민심을 좀 다독이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이건 좀 어떤 내용일까요? 수해 현장, 그러니까 수해가 발생했을 때 김정은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수해 현장을 6차례 이상 방문을 하고 또 이제 수해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 나서서 여러 가지 지시사항을 그러니까 그 수습하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근데 그 이면에는 사실상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김정은의 그런 어떤 민심을 챙기는 행보가 상당히 계획된 보여주기 쇼라는 어떤 분석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이유는 결국은 어쨌든 지금 본인이 여러 번 찾아가면서도 민심이 어떤 진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 꺼내든 것은 처음에는 당근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결국은 꺼내든 것이 수십 명의 그 간부들을 처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이면을 잘 봐야 되는 게 김정은이 챙긴 게 있습니다. 즉 간부들한테 모든 책임이 있고 나는 이렇게 6번 넘게 수해 현장을 찾아가면서 최대한 노력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책임은 나한테 있지 않다. 나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어필하기 위함이거든요. 하지만 그 중간중간의 단계의 그 행보에서도 김정은은 여러 차례 실수를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실수가 이거예요. 그 수해 현장에 찾아가서 그 지금 막 그 물난리가 난 사람들, 지금 물난리 때문에 그 주택을 잃어버린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을 하는 자리에 본인이 한 3개월 전에 산 벤츠 마이바흐 SUV를 끌고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본인의 그 전용 열차 앞에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는데 그 열차에 이렇게 문이 열렸어요. 그 열린 한 구석에 본인의 한 4억 정도 되는 그 벤츠 마이바흐를 이제 보여줬단 말이죠.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는 차량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집을 다 잃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정말 어떻게 보면 황망한 심정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어느 정도 연출을 해야죠. 뭐 예를 들어 뭐 정말 흙이 묻은 옷을 입고 간다든가 뭐 구두에 뭐 온갖 먼지가 덕지덕지 쌓여 있는 채로 연설을 한다든가 최소 이 정도의 연출은 하고 갔어야 되는데 좀 멀쩡한 옷차림에 깨끗한 구두를 신고 깨끗한 그 자리에 가서 연설을 하면서 한쪽에는 이제 4억짜리 벤츠를 보여준다든가 이런 굉장히 소시오패스적인 모습을 보여준 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수해가 난 사람들을 평양에 초대해서 뭐 연회도 베풀고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쇼를 했는데 사실상 그러면서도 실질적인 많은 피해가 발생한 자강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김정은이 뭐 초대를 하고 김정은이 찾아간 것은 다 평안북도입니다. 근데 평안북도에도 물론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그보다 한 3배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건 자강도입니다. 근데 자강도의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김정은도 더 이상 수습이 안 될 정도로 피해가 너무 극심하다 보니까 북한이 숨기고 있다가 우리 언론에서 그 문제를 지적하니까 그때서야 또 자강도의 피해 상황을 조금씩 보도하기 시작하는 그런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관성이 없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즉 철저히 보여주기이고 철저히 기획된 어떤 각본에 의해서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본인에게로 향하는 그 비난의 화살을 줄이기 위한 그런 의도였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강도는 피해가 훨씬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 김정은은 거기는 안 가고 보도도 안 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해가 조금 어려운데 진짜 힘든 쪽은 저쪽이면 저쪽에 지원을 해주고 뭔가 가서 보듬어줘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가면은 김정은조차도 뭔가 욕을 먹을 정도로 너무 피해가 심하니까 좀 꺼리는 건가요, 그게? 뭐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자강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군수공업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자강도는 산이 정말 많거든요. 자강도 전체가 아마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산지에 이제 갱도를 뚫고 그 안에서 북한의 어떤 대규모적인 군수공업, 뭐 미사일이라든가 뭐 북한 탱크라든가 그런 것들을 주로 생산하는 공장들이 다 그 자강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곳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이 꺼렸던 그런 면이 하나 있고요. 왜냐하면 찾아가게 되면은 또 뭐 촬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지금 많은 정보당국 관계자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런 군수공업 자체가 이번에 큰 타격을 받았다. 군수공장들이 침수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을 찾아간다라는 것이 결국은 외부에 노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노출을 좀 꺼려했다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장항도는 피해 상황이 집계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땅을 파면 시체가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수해 복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흙을 퍼내야 되잖아요. 그쵸. 범람을 했으니까. 네. 근데 범람을 해서 그 넘친 그 흙을 퍼냈는데 퍼낼 때마다 시체가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피해 상황이 정리가 안 되어 있고 민심이 정말 최악의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조차도 그곳에 갔을 때 어떤 대접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어느 정도 피해가 덜한 평안북도 일대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기 가면 정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본인이 예. 최고 독재자라도. 네네. 물론 뭐 주민들의 뭐 반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으키지 않겠죠. 하지만 어쨌든 찾아가게 되면은 그 처참한 피해 상황이 다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장항도는 북한에서 가장 못 사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산밖에 없고 농업시설도 없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장항도는 주민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근데 그 많지도 않은 주민들 가운데서 한 몇천 명의 사상자가 났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타격이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장항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 장항도는 북한이 그렇게 크게 엄청나게 막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 주민들을 케어해 준다든가 뭐 그런 것도 없었고 항상 소외받은 지역이었는데 이번에 물난리가 났고 그러면 물난리가 났습니다. 또 소외받은 것 아닙니까? 평안북도에 비해서. 그쵸, 그러다 그쵸. 보니까 이제 민심이 상당히 안 좋다라는 것이 복수의 어떤 그런 정보 관계자들로부터 전해오고 있는 그런 증언입니다. 그럼 김정은이 등장할 때 10년 내로 핵무기를 개발해서 떵떵거리면서 쌀밥에 고기 먹으면서 잘 살게 해주겠다. 핵 무력화와 이제 경제 개발을 동시에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지금 북한 주민의 삶은 좀 좋아졌나요? 작년인가요? 2023년에 북한에서 또다시 기근이 터지면서 대기근이 터지면서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찾아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돌 정도로 식량난이 심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의 행군이라는 게 1990년대 말에 일어났던 그 수백만 명의 그 아사자가 발생했던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전체적인 한반도의 근현대사전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었는데 그때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가장 암흑기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바닥을 찍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던 게 북한인데 김정은 시대 들어서서 다시 그 암흑기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인식을 받을 정도로 북한의 경제 상황은 매우 안 좋습니다. 즉 뭐 핵무기라든가 여러 가지 발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라고 인정합니다. 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든가 뭐 SLBM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거리 탄도미사일, 뭐 핵무력의 다각화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북한이 분명히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뭐 경제와 국방을 함께 밀고 나가겠다는 그 병진 노선이 잘 될 리가 없죠. 북한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 그렇게 돈이 많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뭐 밸런스 있게 잘 맞춰서 해나간다라는 건 결국은 불가능한 일이고 김정은은 본인의 안위, 그 독재 체제의 그 어떤 존속을 위해서 그 국방에 굉장히 많은 자금을 쏟아부었고 그만큼 그 자금에 쏟아붓는 만큼의 그 빈 것은 결국은 경제가 다 커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북한의 경제는 김정일 시대에 비교했을 때 전혀 나아진 바가 없고요. 오히려 김정일 시대 때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훨씬 나았다. 뭐 장마당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민간 상업의 어떤 활성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김정일은 본인이 경제를 잘 몰랐고 네. 북한 어떤 그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삶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부에서 북한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그 숨통을 틔워준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마당이 활성화되고 민간 경제가 살아나면서 북한의 내수 시장도 좀 살아나게 되고 아이러니하게 북한의 어떤 계획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북한의 경제 그 성장이 올라간 게 아니라 북한 내수의 어떤 그 북한 주민들의 그 정말 다양한 상업 활동에 의해서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경제 성장률이 올라갔거든요. 네. 하지만 김정은 시대 때는 또 김정은은 또 굉장히 답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김정일이 하고 있던 것, 그러니까 북한 주민의 생사 여탈권을 북한 정부가 포기한 그런 면에 대해서 김정은은 이건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다시 시장을 억압하고 북한이 모든 어떤 북한 주민의 상업 활동을 통제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면 통제하면 그 대가로 북한 정부가 그만큼의 역량을 발휘해서 경제가 돌아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럴 능력은 북한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시장대로 죽어버렸고 북한의 무능은 또 무능대로 드러나고 있고 네. 그러면서 지금 북한의 환율이 기존의 3배에서 4배 가까이 치솟고 있고요.
식량난도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기존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그 장마당이라는 시스템에 의존해서 식량을 사고 팔 수 있었습니다. 시장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면은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폭등 현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장에는 마이더스의 손이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그 시장을 통제하면서 북한이 이제 그 식량 가격을 통제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식량 가격이 6배로 치솟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있어도 쌀을 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쌀이 있어도 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격에는 살 수가 없거든요. 돈이 있어야 사죠.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상 북한은 또다시 어떤 경제난이라든가 식량난이 굉장히 지금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모로 북한은 지금 뭐 외환도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식량난도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또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뭐 외화벌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시원치 않습니다. 중국이 또 북한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뭐 외부적인 상황이나 내부적인 상황이나 종합적으로 돌아봤을 때 북한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